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땡땡을 만들었다. 땡땡은 가장 건전하며 위생적인 음료이다. 땡땡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 엄청난 음료의 주인공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와인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위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와인은 대체 언제부터 마셔온 것일까? 와인은 신선한 포도를 수확해서 그 즙을 발효해 만든 알코올 성분의 음료를 말합니다. 이 와인이라는 단어는 술을 뜻하는 라틴어 비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와인은 누가 처음 만들었고 언제부터 마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지아에선 8000년 전 석기시대 사람들이 와인을 만들어서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발견되었고 이란에선 7000년 된 포도주 항아리가 발견될 정도로 와인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온 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와인은 선사시대를 거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와 그리스를 지나 고대 로마로 전파됩니다. 사실 초기의 고대 이집트인들은 직접 와인을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같은 외국에서 와인을 전량 수입해왔는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또 구하기도 어려워 신들에게 바칠 때만 쓰거나 신과 동격자인 파라오만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죽으면 미라와 함께 와인을 묻기도 했습니다. 스코르피온 1세의 무덤에서는 무려 700여 개의 와인 항아리가 발견됐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3000년경 와인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이집트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직접 와인을 만들어 먹기로 마음먹고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초빙하거나 때론 납치까지 해서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파라오뿐 아니라 사제나 서기 같은 상류층까지도 와인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맥주처럼 여러 사람이 독에 둘러앉아 빨대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와인은 금으로 만들어진 잔에 따라 마실 정도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원전 600년경 와인은 고대 로마로 전해지며 이제는 신분을 떠나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대중적인 술로 자리하게 됩니다. 포도 재배나 양조 기술 등을 처음 기록으로 남긴 로마인들은 와인을 프랑스나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정복하던 당시 혹시 군인들이 좋지 않은 식수를 마시고 배탈이 날까봐 물 대신 와인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부터 와인을 수송해 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지에 포도나무를 심어 와인을 만들어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와인은 지금과는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와인을 물이나 소금물에 타먹어야 할 정도로 독하고 걸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완벽하게 밀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와인은 쉽게 산화되거나 부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함량을 높이거나 나무 진액이나 꿀, 허브 같은 여러가지 첨가물을 넣어 농도가 매우 걸쭉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망하고 중세시대에 접어들며 와인은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되었고 가톨릭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1860년경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난다는 파스테르의 발견으로 인해 와인 제조법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쭉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21세기까지 수천 년을 이어온 술, 와인. 지금까지 와인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와인을 사러 간 철수. 그런데 한 병에 10,000원도 안 되는 와인이 있는가 하면 몇천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와인까지. 그야말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지난 2018년 뉴욕 소도비 경매장에선 로마네 꽁디 와인 한 병이 무려 6억 2천만 원에 낙찰된 일도 있었다고 하니 비싼 와인은 그만큼 맛도 좋은 것일까? 알고 보면 와인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인 등급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와인 등급 얘기를 하려면 일단 기억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전역을 휩쓸고 간 프랑스 대혁명은 와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왕의 허가를 받아야만 포도밭을 만들 수 있었던 법령이 폐기가 되고 세제가 개편되며 프랑스 여기저기엔 포도밭이 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귀족들이 소유했던 와이너리가 몰수돼 경매로 많이 나오며 부유한 상인이나 신흥 자본가들도 속속 와이너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샤토, 그러니까 성을 짓고 양조시설을 확충했고 덩달아 와인 시장도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샤토는 곧 와이너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851년 영국 런던의 크리스털 궁에서 제1회 만국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당시 영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는 박람회장으로 만들어진 최신 건축 건물 크리스털 궁을 보고 엄청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55년 제2회 만국 박람회를 파리에 유치하게 됩니다. 영국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 없을까? 나폴레옹 3세는 고민 끝에 프랑스의 자랑인 와인을 박람회장에 소개해야겠다 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 어떤 와인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와인 산업이 활발한 메도크 지방의 와인을 박람회장에 내놓기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와인이 좋은지 와인에 대한 등급 기준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와인 등급 1885 보르도 메도크 등급입니다. 수많은 샤토 중 61개의 샤토를 선정하여 이를 그랑크리 클래세라고 하고 다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나눠진 등급 체계가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딱 한 번 예외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샤토 무통 로칠드란 와인입니다. 1834년 세계 최초로 크리스티 옥션 카탈로그에 실릴 정도로 오래전부터 세계의 이목을 한몸에 받은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파리 박람회 당시엔 1등급에 들지 못했습니다. 당시 샤토 무통 로칠드를 소유하고 있던 나다니엘 람작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1등급에 올라가기 위해 대대손손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 나다니엘 람작의 4대 손인 바롱 필립 드 로칠드에 의해 무통 로칠드는 그랑크리 클래스의 역사상 처음으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참고로 특 1등급인 샤토는 단 5개뿐으로 샤토 라피드 로칠드, 샤토 라투르, 샤토 마고, 샤토 오브리옹, 그리고 이 샤토 무통 로칠드라고 합니다. 한편 1935년 프랑스는 원산지 명칭 통제법 AOC를 추가로 제정해 국가적으로 와인의 품질 관리에 나서며 프랑스 와인에 대한 이미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등급 체계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고 자기들 나름의 와인 등급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1등급 와인이 맛있고 5등급 와인은 맛이 떨어지는 건 아니란 사실. 내 입맛에 맞으면 그 와인이 최고라는 평범한 진리를 떠올리며 지금까지 와인 등급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와인 등급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8세기 이후 샤토 라피드 로칠드를 비롯한 5대 샤토가 자리를 잡고 이후 프랑스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와인 경작지는 이제 미국이나 호주, 칠레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와인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술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와인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와인은 색깔에 따라 크게 레드, 화이트, 로제 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레드 와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와인의 색을 정하는 건 바로 포도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란 색소 때문입니다. 와인을 만들 때 포도즙을 포도 껍질과 오래 둘수록 안토시아닌이 많이 추출돼 와인이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특히 레드 와인의 경우 포도 껍질과 함께 발효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과 타닌을 많이 함유하게 돼 색도 붉어지고 타닌 특유의 떫은 맛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타닌이 많이 들어있는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훨씬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레드 와인이라도 빛깔과 맛이 다른 건 왜 그런 걸까? 그건 바로 사용된 포도 품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드 와인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포도로는 레드 와인의 황제, 프랑스 보르도 지방이 고향인 카베르네 소비뇽이 있습니다. 싸고 대중적인 무난한 와인부터 최고급 와인까지 만들 수 있는 품종으로 키우기가 쉽고 껍질이 두꺼워 질병이나 해충에도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껍질이 두꺼운 만큼 타닌도 많아 떫은 맛이 강한 편이지만 오래 숙성하면 할수록 좋은 맛을 내기 때문에 최고급 와인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는 포도입니다. 1855년에 선정된 그랑크리 클래세에서 가장 먼저 1등급의 자리에 오른 샤토 라피드 로칠드가 바로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베르네 소비뇽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데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76년에 있었던 파리의 심판입니다. 당시 성공한 무역상이었던 한 영국인은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재밌는 행사 하나를 기획하게 됩니다. 프랑스 와인과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을 두고 블라인드 시음회를 가진 것입니다. 주최자였던 영국은 물론 거의 모든 사람이 프랑스 와인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 프랑스인들이 자랑하는 5대 샤토 중 하나인 샤토 무통 로칠드를 누르고 캘리포니아 와인, 스택스 립 와인, 셀라 SLV 카베르네 소비뇽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프랑스 와인 전문가들과 시음회장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재대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난 2006년 다시 한번 재대결을 하게 됐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 또 미국 와인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 세계 와인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와인들도 노력하면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레드 와인의 대표 품종 두 번째는 역시나 프랑스 보르도 지방이 고향인 메를로입니다. 카베르네 소비뇽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유독 달콤하고 과즙이 많아 종달새가 즐겨 먹었다고 해서 집박이를 뜻하는 프랑스어 멜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메를로는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 살짝 맛이 달라지는데 서늘한 기후에서 생산되는 메를로는 민트나 딜 같은 허브 향이, 따뜻한 기후에선 과실 풍미가 더 강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카베르네 소비뇽에 비해 과육이 크고 껍질이 얇은 메를로는 그래서 타닌도 적고 순하고 향긋해 초보자가 입문용으로 마시기에 좋은 와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와인을 만들 때는 많은 포도들 중 하나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포도를 섞어서 블렌딩을 해서 만드는데, 메를로는 특히 카베르네 소비뇽과 궁합이 좋아 둘을 블렌딩하게 되면 최고급 와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레드와인의 나머지 품종과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21년 5월 5일 대서양의 한가운데 세인트 헬레나 섬, 이 섬에 유배돼 죽음을 앞둔 나폴레옹이 애타게 찾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영원한 연인 조제핀과 샹베르탱이라는 와인이었습니다. 샹베르탱 와인 한 잔을 보는 것 이상으로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드는 것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유독 샹베르탱을 사랑했던 나폴레옹. 과연 샹베르탱은 어떤 포도로 만드는 것인지 지난 영상에 이어 레드와인의 품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샹베르탱은 피노 누아라는 포도로 만든 와인입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이 고향인 이 피노 누아는 비교적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카베르네 소비뇽과 달리 기후나 열, 습도에 매우 민감하고 또 껍질이 얇아 병충해에도 취약해 키우기가 무척 까다로운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송이 모양이 마치 솔방울처럼 촘촘하게 열린다고 해서 소나무를 뜻하는 피노와 포도알의 색이 유독 검다고 해서 누아르 영화를 말할 때 쓰는 누아가 붙어 피노 누아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와인들이 서로 다른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드는 것과 달리 피노누아 와인은 거의 100% 단일 품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배가 까다로운 만큼 맛과 향도 뛰어나 최고급 와인을 만들 때 이 피노누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폴레옹이 가장 사랑한 와인 샹베르탱도 샹베르탱이라는 이름의 밭에서 수확한 피노누아로 만들어진 와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로마네 꽁띠 역시 이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레드와인의 황제로 불리는 카베르네 소비뇽처럼 서리와 추위에도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포도, 시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시라, 호주를 비롯한 신대륙에서는 쉬라즈라고 불리는 이 포도는 프랑스 론벨리가 원산지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위구노 교도들이 프랑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으로 시라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쉬라즈라는 이름을 다시 붙였고 이것이 다시 호주로 전해지며 호주에서도 쉬라즈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주로 전해진 시라는 이제 호주 와인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호주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이한 건 단기간 숙성시킨 시라 와인은 제비꽃 향과 진한 색을 지니고 있지만 숙성을 거치면 거칠수록 후추향과 가죽향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게 시라 쉬라즈라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포도는 바로 산지오베제입니다. 피를 뜻하는 산과 제우스를 뜻하는 지오베제가 만나 제우스의 피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산지오베제는 이름처럼 밝고 강렬한 루비색을 띠고 있습니다. 시큼한 맛부터 드라이한 맛, 복잡한 맛, 우아한 맛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산지오베제는 어디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유전적으로 변종이 발생하기 쉬운 품종으로 1980년대 이탈리아 토스카 지역의 와이너리들이 산지오베제의 변종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16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레드와인의 품종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뜨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말백입니다. 아르헨티나 와인은 곧 말백 와인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전세계 말백 와인 4개 중 3개는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말백의 고향은 프랑스 남부 까우르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유의 검붉은 루비 빛깔 덕분에 검은 와인이라 불리며 한때는 유럽 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레드와인의 자리에도 올랐지만, 사실 말백은 프랑스의 자연 환경과는 잘 맞지 않는 포도였다고 합니다. 대서양의 습기 때문에 늘 곰팡이성 질병에 시달려야 했고, 급기야 19세기 말 필록세라라는 무시무시한 병충해가 출몰해 포도밭을 초토화시키게 되자 사람들은 병든 말백을 뽑고 그 자리에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를 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1868년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도 고급 와인을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프랑스에서 포도를 들여오게 됐는데, 그때 바로 말백이 아르헨티나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는 말백이 자라기에 딱 안성맞춤이었고, 이제는 명실공히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포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카베르네 소비뇽부터 메를로, 피노누아, 시라, 말백까지 지금까지 레드와인의 대표 품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이트 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봉, 샤인머스켓, 청포도, 모르포도, 우리가 먹는 포도는 몇 가지밖에 없지만 사실 포도의 품종은 만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와인을 만드는 데 쓰는 포도는 1500여 가지. 과연 이들 중 화이트 와인으로 인기 있는 포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화이트 와인의 품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화이트 와인은 씨와 껍질을 제거한 청포도나 적포도의 알맹이 즙만을 사용해서 만드는 와인을 말합니다. 껍질이나 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와인의 빛깔이 투명하고 타닌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 떫은 맛이 없고 상큼하고 신선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타닌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기간 숙성이 힘들다는 것도 레드와인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이 고향인 샤르도네를 들 수 있습니다. 레드와인에 카베르네 소비뇽이 있다면 화이트 와인에는 샤르도네가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많이 키우는 포도입니다.
이렇게 샤르도네가 화이트 와인계의 월드스타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생존력 값, 적응력 값, 어디서나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샤르도네는 기후에 따라 맛과 향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프랑스 샤블리나 칠레의 카사블랑카, 호주의 테즈메니아처럼 서늘한 지역에서 자란 샤르도네는 생생한 신맛과 상큼한 감귤류의 과일 특징이 나타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따뜻한 지역에서 자란 샤르도네는 신맛이 적은 묵직한 바디를 지닌 와인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샤르도네만의 강력한 맛이나 향이 없다며 한때는 와인 애호가들 사이 ABC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Anything but 샤르도네, 샤르도네만 빼고 다 좋다고 할 정도로 무시 아닌 무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샤르도네 역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최고급 와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삼총사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대문호 알렉상드르 듀마가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마셔야 한다 고 극찬한 몽나셰라는 와인이 바로 이 샤르도네로 만든 와인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와인 두 번째 품종은 바로 소비뇽 블랑입니다. 신맛이 강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인 소비뇽 블랑은 샤르도네보다는 부드럽고 연한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산도가 높아 톡 쏘는 맛이 좋고 싱그러운 멜론향과 야채향, 허브향 등 특히 향기가 좋은 와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소비뇽 블랑은 원래 프랑스 루아르와 보르도 지역에서 재배되던 품종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서 재배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 청포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지역은 뉴질랜드의 말버러입니다. 사실 뉴질랜드는 알고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늦게 와인 산업에 뛰어든 나라라고 합니다. 1973년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며 낙농 제품이나 육류, 양모 등의 수출이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와인이었는데 1970년대 말 말버러 지역에 우연히 심은 이 소비뇽 블랑이 대성공을 거두며 뉴질랜드도 일약 세계적인 와인 산지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화이트 와인의 품종은 독일 라인강 인근에서 재배돼 독일의 와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리슬링입니다. 상큼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과 강한 과일향이 특징으로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화이트 와인계의 월드스타인 샤르도네와 쌍벽을 이루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리슬링은 산도가 높아 잘 만들면 레드와인처럼 장기 숙성도 가능한데 어떤 것은 심지어 100년이 지나도 마시기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화이트 와인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지금까지 화이트 와인의 대표 품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핑크 빛깔 로제 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빛깔의 레드 와인, 투명한 빛깔의 화이트 와인, 그리고 최근 부쩍 여성들 사이 인기를 얻고 있는 와인이 있으니 바로 핑크 빛깔이 매력인 로제 와인입니다. 과연 이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또 로제 와인의 품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장미처럼 예쁜 핑크빛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프랑스어로 장미라는 뜻을 가진 로제 와인. 그런데 가끔 이 로제 와인을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 로제 와인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블렌딩, 그러니까 섞어서 로제 와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프랑스 샹파뉴 지역으로, 프랑스에서는 샹파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 방법으로 로제 와인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비교적 저가의 로제 와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로제 와인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치명법입니다. 처음엔 레드 와인처럼 포도의 알과 껍질을 같이 넣고 발효를 시키다 핑크빛이 우러나오면 압착하여 그 과즙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레드 와인을 만들 때는 보통 몇 주에 걸쳐 발효를 시키는데 로제 와인의 경우엔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아무리 길어도 24시간 이내로 발효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포도 껍질이 즙과 얼마나 함께 오래 있느냐에 따라 레드 와인이 되고 로제 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치명 과정 없이 원하는 색이 나오도록 포도를 압착해서 로제 와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색이 아주 진한 적포도로 로제 와인을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포도 껍질의 색이 워낙 진하기 때문에 압착만 해도 색깔이 핑크빛으로 예쁘게 우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로제 와인은 레드 와인보다는 가볍고 화이트 와인보다는 무거우며 화이트 와인처럼 산뜻 발랄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와인에 비해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숙성을 시키지 않고 차게 해서 빨리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마셔야 하기 때문에 노천 카페나 해변에서 로제 와인을 마시는 것을 보고 바캉스 와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제 와인을 만드는 품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통 로제 와인을 만들 때는 로제 와인에만 특화된 포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레드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면 이 로제 와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로제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남부의 론이나 프로방스 지역에선 주로 그르나슈나 시라, 생소, 무르베드르 등과 같은 포도로 로제 와인을 만듭니다. 맛이 그리 달지 않은 고급스러운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에선 스페인의 토착 품종인 보바를 100% 사용해 로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발은 지금까지의 와인틀을 벗어난 획기적인 맛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제 와인의 대표주자 진판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부쩍 로제 와인의 강국으로 뜨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로제 와인으로 유명해진 데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양조업자가 진판대를 이용해 레드 와인을 만들다 갑자기 냉각 장치가 고장나 발효 중인 효모가 모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번 와인 망했네, 망했어. 그렇게 와인을 모두 내다버리려고 했는데 은은한 향기에 예쁜 핑크빛 장미 빛깔, 거기에 마셔보니 맛도 일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됐다는 화이트 진판델까지 지금까지 다양한 매력을 가진 로제 와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와인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 카이사르는 자신이 이끌던 군인들에게 매일 1리터의 와인을 마시게 했습니다. 특히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하루 2리터의 와인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군인들의 장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와인을 마신 카이사르의 군인들은 당시 유행하던 장티푸스나 이질, 콜레라 등의 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와인엔 어떤 효능이 있길래 그런 것일까? 와인의 재료인 포도는 땅속 깊이 최대 20m까지 뿌리를 내려 수분을 끌어올릴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햇빛까지 잘 받고 자란 포도는 다시 발효와 숙성을 거쳐 유기산, 폴리페롤,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을 가진 와인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와인은 치료제와 안정제, 수면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와인에 물과 향료를 섞어 두통이나 소화장애, 신경통 등의 병을 치료하기도 했으며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와인을 노인들에게 처방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또 와인은 피부 미용을 위해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여자들은 레드와인을 입술에 바르고 레드와인의 찌꺼기로 피부를 가꿨으며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피부 건강을 위해 최고급 와인을 가지고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교적 최근인 20세기 초 이탈리아 왕실 공식 납품 와이너리로 지정될 정도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와이너리 루피노에서 만든 루피노 끼안티는 미국의 금주령 시대에도 미국으로 와인을 수출했는데 당시 미국에선 스트레스 완화제라는 이름으로 약국에서 팔릴 정도로 그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다방면으로 사랑을 받아온 와인, 대체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것일까? 먼저 레드와인은 타임지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을 정도로 그 효능이 엄청납니다. 레드와인을 만들 때 쓰는 붉은 포도의 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폴리페놀은 화이트 와인보다 레드와인의 1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엔도텔린이란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와인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의 역설, 프렌치 패러독스입니다.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육류나 버터, 치즈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에 비해 허혈성 심장병이 덜 걸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비결은 다름 아닌 식사 때마다 즐기는 레드와인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이트 와인은 어떨까? 흔히 와인에 대한 효능을 얘기할 때 레드와인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화이트 와인의 능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인공 인슐린이 개발되기 전 당뇨병 치료제로 활용됐을 만큼 인슐린 분비를 활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운동 직후 화이트 와인을 한 잔 마시면 근육이 증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화이트 와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항균 작용입니다. 화이트 와인엔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을 잡아주는 능력이 있어 음식을 만들 때 화이트 와인을 넣거나 음식을 먹을 때 화이트 와인을 함께 먹게 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이나 해산물을 먹을 땐 항균 작용이 있는 화이트 와인을, 육류를 먹을 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레드 와인을 함께 마시면 좋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와인도 엄연한 술인 만큼 과음은 금물. 와인의 하루 권장량은 한 잔 정도로 많이 마셔도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샴페인은 와인일까 아닐까? 샴페인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 파티에서 혹은 경기에 승리를 했거나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니 펑 소리와 함께 흘러내리는 하얀 거품의 주인공, 바로 샴페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샴페인도 와인의 한 종류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샴페인처럼 와인 속에 탄산가스가 많이 들어있어 거품이 나고 잔에 따르면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는 발포성 와인을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스파클링 와인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스페인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카바, 이탈리아에서는 스푸만테, 독일에서는 젝트라고 부르며 오직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흔히 팡 하고 터지며 하얀 거품이 나는 술을 모두 샴페인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샴페인이라는 단어 역시 샹파뉴의 영어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달라도 만드는 원리는 크게 비슷한데, 먼저 포도를 1차 발효시킨 뒤 다시 2차 발효를 통해 와인 속에 탄산가스를 남기는 두 단계의 양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파클링 와인은 언제부터 마시게 된 것일까? 사실 와인에 탄산가스가 생기는 현상은 아주 오래전 인류가 와인을 만들어 마실 때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도 여기에 관한 기록까지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한참 왜 와인에 탄산이나 거품이 생기는지 그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저 와인이 잘못 만들어졌다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샹파뉴는 연평균 기온이 10도 이내로 매우 서늘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한 후 늦가을에 와인을 담그면 와인의 발효가 채 끝나기도 전에 겨울이 왔고, 추위로 인해 발효를 멈추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따뜻한 봄이 오면 2차 발효가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탄산가스나 하얀 거품이 만들어지기 일쑤였고, 때론 그로 인해 병이 폭발하는 일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발효로 인한 자연 발포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폭발하는 와인을 악마의 와인이나 미친 와인이라고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샹파뉴에서 만들어진 와인에선 거품이 잘 생기는 것인지, 이 특별한 와인에 관심을 갖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이웃나라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다 1662년 영국의 과학자 크리스토퍼 메렛은 어떻게 이 스파클링 와인이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수 있는지, 스파클링 와인의 양조 과정에 대한 논문을 처음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7세기, 이렇게 원인이 밝혀진 스파클링 와인을 대중적으로 널리 사랑받게 만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파클링 와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수도사 돔 페리뇽입니다. 샹파뉴 수도원의 와인 책임자로 오게 된 돔 페리뇽은 이 미친 와인의 맛에 반해 일반 와인병과 달리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유리병에 스파클링 와인을 담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독특한 모양의 철사 마개 뚜껑을 투입하며 지금 샴페인의 시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수도사 돔 페리뇽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샴페인이 바로 꾸베 돔 페리뇽으로, 이 꾸베 돔 페리뇽은 1952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 대관식은 물론 1981년 찰스 황태자와 다이아나의 결혼식에도 쓰였으며, 영화 007에서 제임스 본드와 항상 함께 등장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샴페인 같은 스파클링 와인은 기포 때문에 알코올이 더 빨리 혈류에 도달해 다른 와인에 비해 더 빨리 취한다고 하니 맛있다고 벌컥벌컥 마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위트 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와인은 하늘에 떠있는 별의 숫자만큼이나 많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와인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이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양 역시 한 해 300억 병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와인들 중에 썩은 포도로 만든 와인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썩은 포도로 만든 천상의 달콤한 맛, 스위트 와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포도를 으깨 적당한 온도에 두면 포도 껍질에 있는 천연 이스트에 의해 포도당이 알코올로 변하며 서서히 당분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발효 과정이라고 합니다. 스위트 와인이란 이런 발효 과정에서 당분을 완전히 발효시키지 않아 포도당의 단맛이 남아있게 하거나, 혹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포도를 늦게 수확하거나 말린 포도나 언 포도를 이용해 달달하게 만든 달콤한 와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위트 와인은 특유의 달콤함으로 인해 음식의 맛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 후 디저트와 함께 마신다고 해서 디저트 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위트 와인 역시 어떤 포도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위트 와인으로는 바로 곰팡이가 핀 포도로 만든 귀부 와인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곰팡이가 핀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고? 라며 의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곰팡이가 아니라 꼭 보트리티스 시네레아라는 귀부균 곰팡이가 핀 포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귀부균이 포도알에 생기면 포도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겉보기엔 상한 것처럼 쪼글쪼글해집니다. 특이하게 당분은 딱 놔두고 수분만 싹 날아가게 만들어 당과 산이 강하게 농축되는데, 그 맛이 꿀처럼 달콤하지만 산도까지 적절히 받쳐줘서 물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 귀부병에 걸린 포도를 모르고 내다버렸지만 우연히 이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봤더니 엄청난 맛을 낸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때부터 귀부 와인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최초의 귀부 와인으로 알려진 헝가리의 토카이 와인은 독보적인 맛으로 왕실과 귀족의 와인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루이 15세는 이 토카이 와인을 맛본 뒤 이 와인은 왕의 와인이자 와인 중의 왕이다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황제들도 이 토카이 와인을 생명의 술이자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헝가리에서 직접 운반해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귀부 와인은 만들고 싶다고 해서 결코 쉽게 만들 수 있는 와인이 아닙니다. 귀부균은 아무데서나 생기는 곰팡이가 아니라 몇 가지 자연적인 기후 조건이 모두 맞아야만 생기는 특별한 곰팡이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세계 3대 디저트 와인을 꼽으면 프랑스의 소테른과 헝가리의 토카이, 독일의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셋의 공통점은 모두 귀부 와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중 프랑스 소테르는 밤과 새벽에는 서늘하고 습하며 낮에는 덥고 건조해서 귀부 곰팡이가 필 최상의 환경을 갖췄다고 합니다. 소테른에서 난 포도 중 귀부병에 걸린 포도로 만들면 소테른 와인이 되는 것이고, 기후 조건이 안 맞아 병에 안 걸린 일반 포도로 만들면 일반 보르도 와인이 됩니다. 소테른이 되면 20에서 200만원대부터, 일반 보르도가 되면 2만원대에 팔리기 시작할 정도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귀부와인 한 병에 들어가는 포도양으로 일반 와인을 25병이나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그래서 이름도 귀하게 썩었다고 해서 귀부, 영어로는 노블 롯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독특하게 만들어지는 와인, 귀부 와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스위트 와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알못, 와알못도 즐겨 마실 수 있는 와인, 바로 달콤한 스위트 와인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다룬 곰팡이가 핀 포도로 만든 귀부 와인 말고도 특이한 방법으로 만든 특별한 스위트 와인이 많다는 사실. 그중 오늘은 귀부 와인만큼 유명한 스위트 와인, 아이스 와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이스 와인이란 이름 그대로 꽁꽁 언 포도로 만든 와인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시는 아이스 와인은 독일 프랑켄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1700년대 후반, 프랑켄 지역에서 포도를 키우던 농부들은 그만 포도의 수확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른 한파까지 찾아오고 결국 따지 못한 포도들은 서리를 맞은 채 모두 다 꽁꽁 얼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애써 기른 포도를 이대로 버려야 하나 고민하던 농부들은 혹시나 싶어 언 포도를 따다 와인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맛과 향이 꿀처럼 달콤하고 향기로웠다고 합니다. 포도가 마치 황태처럼 낮에는 녹았다가 밤에는 다시 어는 과정을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수분은 거의 증발하고 포도의 단맛과 신맛만 남아 조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스 와인도 귀부 와인처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와인이 아닙니다. 몇 가지 날씨 조건이 모두 맞아야 아이스 와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름에는 포도가 충분히 익을 만큼 일조량이 풍부해야 하고, 가을에는 포도가 곰팡이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겨울에는 포도가 충분히 얼 수 있을 만큼 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포도를 꼭 꽁꽁 언 채로 수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온이 영하 7, 8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데, 낮에는 햇볕에 포도가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밤중이나 새벽에 포도를 따는 고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아이스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독일과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세계에서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더 북쪽으로 가면 너무 추워 포도가 잘 자라지 못하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겨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지 못해 포도가 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수분을 제거한 즙만으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 와인 10병을 만들 수 있는 포도양으로 겨우 한 병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선 포도를 수확한 다음 일부러 얼려서 포도를 가지고 아이스 와인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엔 아이스 와인이라는 단어는 쓰지 못하고 아이스박스 와인, 아이스드 와인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스 와인의 종주국이었던 독일은 갈수록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전만큼 아이스 와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신 독일의 뒤를 이어 아이스 와인의 강국이 된 나라가 있으니 바로 캐나다입니다. 1970년대 초반, 아이스 와인은 독일에서 캐나다로 온 이민자들 사이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아이스 와인을 캐나다에서 생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스 와인이나 귀부 와인, 참 마셔보고 싶은데, 진짜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가성비 있게 스위트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린 포도, 건포도로 만든 스트로 와인과 일부러 늦게 수확한 포도로 만든 늦수확 와인입니다. 당도를 올리기 위해 포도를 말리거나 일부러 늦게 수확한 것인데, 여기서 스트로 와인은 지푸라기 위에서 말렸다고 스트로 와인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귀부 와인부터 아이스 와인, 스트로 와인, 늦수확 와인까지 참으로 다양한 스위트 와인의 세계. 다음 영상에선 주정 강화 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술알못, 와알못도 잘 마실 수 있는 달콤한 와인, 스위트 와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정한 주당들을 위한 독한 와인이 있으니 바로 포트 와인이나 쉐리 와인 같은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독한 와인은 어쩌다 탄생하게 된 것인지 오늘은 주정 강화 와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주정 강화 와인이란 와인을 만드는 과정 중에 브랜디를 첨가한 와인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와인의 도수가 15% 정도라면 주정 강화 와인은 15에서 22% 정도로 꽤 독한 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디를 넣을 때는 반드시 포도로 만든 술을 증류한 것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알코올을 추가로 넣어 강화시켰다고 해서 이름도 강화한다는 뜻의 fortified 와인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이런 와인을 만들게 된 것일까? 중세 무렵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선 100년이 넘게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00년 전쟁으로, 이후 프랑스와 사이가 나빠진 영국에선 더 이상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와인은 마시고 싶지만 영국에선 기후가 안 맞아 포도나무를 키울 수 없고, 그래서 17세기 후반 프랑스 대신 눈을 돌리게 된 곳이 있으니 바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좀 멀었던 탓에 와인을 가져오다 보면 맛이 변하거나 상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와인에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넣어 와인 맛이 변질되는 걸 막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영국은 포르투갈에서 마음껏 와인을 수입해 올 수 있게 됐고, 당시 이용했던 항구 이름 오포르투에서 이름을 따와 포트 와인으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셰리 와인 역시 포트 와인과 비슷한 이유로 만들어졌는데, 원래 셰리 와인은 스페인의 남부 지역인 헤레스 데라 프론테라 지역의 유명한 일반 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영국인들에 의해 주정이 첨가되고 오랜 시간 보관이 가능해지며 셰리 와인 역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먼 항해를 떠나는 선원들에겐 필수품이었는데,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날 때도 마젤란이 항해를 떠날 때도 배에는 어김없이 이 셰리 와인이 가득 실렸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셰리라는 이름은 헤레스가 프랑스식인 세레스로 변하고 이걸 다시 영어식으로 바꾸면서 셰리가 된 것인데, 지금도 셰리 와인에 붙는 라벨엔 헤레스, 세레스, 셰리라고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트 와인과 셰리 와인 둘 다 같은 주정 강화 와인이지만 만드는 방법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포트 와인은 레드 와인을 만드는 발효 과정 중간에 브랜디를 넣는데, 발효를 인위적으로 중단하기 때문에 아직 알코올로 바뀌지 못한 포도의 당분으로 인해 단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셰리 와인은 발효가 어느 정도 다 완료된 시점에서 브랜디를 넣기 때문에 단맛이 거의 없는 드라이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랜디를 언제 넣느냐에 따라 포트 와인도 되고 셰리 와인도 된다는 사실. 드라이한 맛의 셰리 와인은 식사 전, 식전주로 인기가 좋고, 단맛이 있는 포트 와인은 식사 후 디저트 와인으로 제격이라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정 강화 와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뜨거운 와인 뱅쇼와 차가운 와인 샹그리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와인을 따긴 땄는데 영 내 입에 맞지 않을 때,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맛없고, 이럴 때 딱 좋은 방법, 바로 뜨거운 와인 뱅쇼나 차가운 와인 샹그리아로 변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뱅쇼와 샹그리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뱅쇼는 와인에 시나몬과 각종 향신료 그리고 과일 등을 넣고 따뜻하게 끓여 마시는 와인을 말합니다. 뱅쇼는 프랑스어입니다. 뱅은 와인을, 쇼는 따뜻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겨울철 생강차나 유자차를 즐겨 마시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 겨울에 이 뱅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특히 뱅쇼는 냄비 뚜껑을 열고 끓입니다. 알코올이 증발하여 도수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뱅쇼는 그래서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독일에서는 글리바인, 이탈리아에선 비노칼도, 스웨덴이나 아이슬란드에서는 글로그, 영국에서는 멀드와인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뱅쇼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세기 무렵 로마의 역사가 플리니 디 엘더는 당시엔 피멘트라고 불린 뱅쇼의 효능을 찬양하는 글을 쓰기도 했으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아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포도주를 처방해줬는데, 그때까지도 뱅쇼라는 이름이 없어 이를 히포크라스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6세기에서 17세기 무렵 뱅쇼는 갑자기 정력에 좋은 음료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영국의 헨리 8세, 스웨덴의 구스타프 1세,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까지 이 3명의 왕이 엄청난 뱅쇼 애호가로 세 사람이 파티를 열면 뱅쇼가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세 왕 모두 자녀가 많았고, 그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선 그게 바로 뱅쇼 덕분이 아니냐며 뱅쇼가 정력에 좋은 음료로 소문이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소문이 난 데는 당시만 해도 뱅쇼는 아무나 마실 수 없는 고급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뱅쇼에 들어가는 설탕이나 후추, 레몬, 계피 등이 모두 동방에서 수입해오는 값비싼 재료들이라, 설탕은 화이트 골드, 후추는 블랙 골드, 레몬은 황금 사과, 계피는 신들이 먹는 향신료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귀했습니다. 그러다 빅토리아 시대 무렵부터 뱅쇼는 크리스마스와 연관이 되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겨울철 크리스마스 음료로 더욱 사랑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따뜻한 뱅쇼와는 반대로 더운 여름 시원하게 마시는 와인으로 사랑을 받게 된 주인공이 있으니 바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샹그리아입니다. 샹그리아는 보통 레드와인에 오렌지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과 주스 등을 섞어 차갑게 마십니다. 음료의 색이 피처럼 진한 붉은빛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이름도 피 흘리는 이라는 뜻을 가진 샹그리아가 됐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물에 와인을 타먹는 것이 스페인에 전해졌고, 그것이 지금의 샹그리아로 발전한 것이라고 하는데, 뱅쇼와 달리 끓이지 않고 차갑게 숙성시켜 먹는 샹그리아는 뱅쇼에 비해선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과일이나 주스를 넣기 때문에 일반 와인에 비해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뱅쇼와 샹그리아는 모두 과일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하고, 주재료인 레드와인엔 각종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돼 있어 항산화 작용 및 혈액순환에도 효과가 있는 기특한 음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뱅쇼를 마시면 몸속에서부터 뭔가 따뜻해지는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뱅쇼를 끓일 때 넣는 계피가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번 겨울 혹시 남는 와인이 있다면 따뜻한 뱅쇼 한번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와인 시리즈의 마지막 우리나라 와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한 와인.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과연 언제부터 와인을 마셔온 것일까?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 해태상 밑에 우리나라 최초의 와인이 묻혀 있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오늘은 와인 시리즈의 마지막 우리나라 와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와인이 처음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와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원나라 세조의 사위이기도 했던 고려 충렬왕이 장인인 세조가 보낸 와인을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고려말 근제집이나 17세기 동의보감에 쌀과 포도로 빚은 포도주 양조법이 등장하기도 했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멜 표류기에도 와인이 등장합니다. 1653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하멜 일행은 일본으로 가다 그만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멜 일행은 조선 관리들에게 레드와인을 선물했는데 와인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관리들이 자신들에게 잘 해주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고종 3년엔 독일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쇄국 정책을 뚫고 조선의 레드와인부터 화이트와인, 샴페인, 양주까지 몰래 들여왔는데 그가 1880년에 쓴 금단의 나라 조선에는 조선인들은 샴페인과 체리 브랜디를 선호하며 백포도주와 브랜디 여러 종류의 독주를 좋아한다. 반면 적포도주는 떫은 맛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뒤 점차 문호가 개방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엔 보르도 와인부터 샴페인, 쉐리, 포트까지 다양한 와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반 레드와인보다는 맛이 달고 알코올 농도가 높은 디저트 와인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06년 처음으로 뚝섬 원예 모범장에 외국에서 들여온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한참 뒤인 1969년 최초의 상업용 와인, 사과로 만든 애플와인 파라다이스가 출시되는데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럽 와인과 한국 와인은 정의가 좀 다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포도로 만든 발효주 마늘 와인이라고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포도는 물론 머루나 사과, 감 등 우리 땅에서 자라는 과일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면 와인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4년 혜태 주조에서 처음 포도로 만든 와인, 노블 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 국회의사당을 지을 당시 의사당 앞 해태상 밑에 노블 화이트 와인 72병을 묻어두고 100년 후인 2075년에 꺼내 마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동양 맥주에서 만든 마주앙부터 진로의 샤또 몽블르, 금복주의 엘레지앙 등 1980년에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국산 와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엔 정부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작용했는데 먹을 곡식도 모자란데 그걸로 술을 만드는 것이 아까워 차라리 과일로 술을 만들라고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87년에 이르러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지며 어느 순간 수입 와인에 밀려 국산 와인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속속 농가형 와이너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며 국산 포도 품종인 청수포도 와인부터 복숭아 와인, 머루 와인, 감 와인 등 전국 200개의 와이너리에서 800여 종의 와인이 생산되고 있으며 세계의 이런저런 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한국 와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 와인의 멋진 도전을 응원하며 이상 우리나라 와인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